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미국도 참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니 해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이 현 정권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으려고 어떠한 시도를 해봐도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 사적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적인 소유라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 좌우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LA 살면서 경험하지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참 경제가 왜 이 모양이야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 너무 살기 어려워, 집 없는 사람 너무 살기 어려워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정부의 최고 권력자를 비판하지는 않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좀 심하죠. 즉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에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 논리화 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적인 영역의 욕망을 공적인 영역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약간은 사회민주적인, 사민주의적인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또 빨갱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개인의 영역, 자본주의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다시 말해 빨갱이가 되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중적인 형태를 한국의 어떤 부동산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빨갱이로 하려면 사회주의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으로 나가려면 거기에 충실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뭐 이래도 뭐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좀 당황하는 기미도 있고요. 뭐 개인의 욕망을 공적인 영역에서 보장해 달라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뭐 공급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 뭐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좀 반대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요. 뭐 한 20년만 기다리면 집이 이제 막 남아 돕니다. 사실 20년이라는 게 긴 세월 같지만 우리가 살아보면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바로 엊그제 같은 거 사실이잖아요. 옛날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인생을 20년밖에 안 살아봤을 때는 뭐 어린 시절 뭐 한 3, 4년은 생각도 안 나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산 것 같죠. 그런데 뭐 나이를 먹을수록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동산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봤습니다. 사실 한국처럼 막 발전이 필요할 때는 도시의 개발이 민간 뭐 건축회사나 건설회사 이런 데서 담당해 줌으로써 국가의 그 책무를 좀 덜어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민간 개발업자 덕에 어쨌든 강남이 지금 많은 강남에 살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겠지만 지금 살고 계신 분도 있으면 죄송하지만 강남이 사실 많은 문제점에 현재 중심지 아닙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거기 살면 또 진보면 안 되고 강남 좌파라고 비아냥받고요. 그러면서 태영호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뽑았겠습니까? 그 고학력자들이 그냥 현 정권을 물매기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런 문제적인 강남이 개발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죠.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좀 더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 있던 땅, 뭐 뽕밭이었잖아요. 잠실이 뽕밭이었으니까. 그 잠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동산 개발이 반드시 뭐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죠. 지금 문제가 돼서 그렇죠. 그 영화도 있습니다. 강남 1970이라고요. 1970년대 강남을 개발할 때 민간 개발업자들과 또 폭력배 정치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대했는지도 다룬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뭐 부동산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교육도 서울 집중이고 또 서울에서 또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고교 교육의 그 중심은 또 강남으로 이동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이지 이 때문에 이것은 경제 논리 하나로는 풀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요. 경제학도 잘 모르고요. 창세기 10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목자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이제 우리 갈라서자. 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같이 동고동락도 했지만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높은 산에 네겝 지역의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땅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뭐 다 빈 땅이겠죠. 인구도 많지 않을 때니까. 죄송합니다. 그 빈 땅을 보면서 자 택해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택해라. 네가 오른쪽을 가지면 내가 왼쪽을 가지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가지 마라고 해서 롯과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바로 그 어떤 멸망의 상징 같은 죄악과 타락의 상징 같은 소돔과 고모라 인근 지역이었죠. 그래서 롯이 택한 땅이 곧 소돔과 고모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 롯이 큰아버지가 정말 삼촌이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 삼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삼촌께서 먼저 가지셔요. 먼저 택하셔요. 이래야 돼. 좋다고 먼저 택하잖아요. 욕망이 막 앞섰던 거죠.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삼촌이 왜 이러지? 뭐 흑막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또 가집니까, 롯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롯이 택한 좋은 땅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롯이 택하지 않은 땅을 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부동산 문제가 바로 이런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욕망이 무엇을 잉태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아주 경제의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큰 암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인문적 상상력으로 읽는 창세기에서 바로 이 토지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 유시민 작가 책 읽어주는 팟캐스트 뭐 유튜브 이런 거로 요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한번 그분도 답답했는지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헨리 조지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요 이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 시대 사람은 아니죠. 1839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해서 중학교를 겨우 다녔던가 그래서 하여튼 뱃사람이 되죠. 뱃사람이 돼서 여러 가지 고생하다 또 인쇄공을 하다가 또 인쇄공을 하면서 어떤 신문사의 신문을 찍어주다가 그의 편집 능력을 높이 산 사람으로 이제 눈에 띄어서 샌프란시스코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의 편집장이 됐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타임스를 편집장이 됐고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샌프란시스코 이브닝 포스트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무원 생활도 하게 됐고요. 이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 진보와 빈곤을 발표했던 것이고요. 굉장히 완전히 뭐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라고도 하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칭해지기도 합니다. 많은 또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글을 높이 산 글들도 많고요. 또 아일랜드 하면 또 아주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영국에 아일랜드 가서 그런 강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매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그때 또 막시즘이 막 발흥할 때잖아요. 칼 막스의 막시즘의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발흥할 때니까 그를 이제 막스와 함께 뭉뚱그려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통 막시즘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이 약간 계량주의 같아요. 약간 뭐 막시즘을 흉내낸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자본주의 정책 자체에서 반기를 든 사람은 아니니까 그를 또 비난하고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뉴욕시장 선거에도 나왔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 번 도전했던 뉴욕시장 선거를 며칠 앞두고 안타깝게 이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1897년 마지막으로 그가 이 세상과의 이별을 한 때가 바로 1897년입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이 진보와 빈곤이요 또 한편에서는 아주 사이비 학자다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서울대 경제학과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기라성 같은 인물을 많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제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기라성 같은 인물 하면 뭐 신영복 선생, 세상을 떠난 김근태 의장, 뭐 이런 분들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 경제학이라는 게 참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또 학구적이겠죠. 그런데 헨리 조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경제학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책으로 인기를 끌어가니까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사입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헤겔 잘 아시죠? 독일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그분이 이제 법철학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이제 그 그리스의 그 지혜의 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엉이가 이제 그분이 뭐 제가 그 신화를 직접 읽지는 않았는데요. 부엉이를 갖고 다녔나요? 그 하여튼 미네르바의 상징물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부엉이는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그러니까 황혼역에야 날아오른다. 세상이 막 퇴보하고 있을 때, 어두워졌을 때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헤겔이 법철학 서문에서 썼고요. 그것을 나중에 또 칼 막스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말이 됐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의 어떤 세상을 밝히는, 언제 밝히냐, 어두워졌을 때 밝히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헨리 조지 얘기하다 제가 왜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꺼내냐면요. 여러분들 2008년 정도인가 기억하실 겁니다. 미네르바라고 하는 아이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인터넷 다음 아고라라고 하는 곳에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뭐 리만 브라더스니 이런 것들 곧 무너진다. 이런 글들을 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접속을 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경제적 상식으로는 지금 경제는 막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데 뭐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미국의 탄탄한 회사인 뭐 그 회사가 망한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하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다. 이런 예언들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고. 근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익명의 공간이니까 쉽게 발견되지는 않다. 결국 이 사람이 박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구속이 되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속되었다가 결국 죄가 없다고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났죠. 그때 이명박 정부인데 그때 판사들은 좀 양심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요즘 판사들에 비하면. 검사들은 똑같죠. 그걸 또 구속한다고 영장을 치는 검사들은 똑같죠. 뭐 잘못이 있어요? 자기 경제적 의견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분을 파고 보니까 이분이 공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전문대학인가 다닌 분이에요. 옳거니 이런 바보가 그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배우지 못한 사람이 무슨 경제에 대해서 알겠냐. 어디 여기저기 주워 들은 거를 정리한 거겠지.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도 꼭 이 미네르바에 대한 비판 같아요.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학문적 배경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네르바라 이 박 씨는요, 제가 다시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잊혀진 사건이고 그분에게도 참 풀려나긴 했지만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겠죠. 내가 내 글을 쓰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또 이분의 예언이 다 맞았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실명을 거론 안 하는 건데요. 미네르바라고 하겠습니다. 필명. 그 미네르바를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아니다, 나 공부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또 그나마 진보적인 이중구 교수라고 계시죠. 지금은 은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뭘 가지고 공부했느냐? 이중구 교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공부했다.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에 제가 자꾸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서울대 경제학과에 그 학생들이 읽는 것을 같이 읽었고 이해를 했고 그러면 그분이 학력만 없다는 것뿐이지 충분히 실력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봐냈던 헨리 조지도 아마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나 저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잠깐 또 딴 얘기로 비껴나가자면 박노해 시인이 얼마나 그 식구가 아름답습니까? 그 박노해 시인이
이제 산호맹 사건으로 잡혀갔을 때 안기부에 파견 나와 있던 정형근이라는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나라당인가 거기 국회의원 하던 사람입니다. 정형근이 그랬대잖아요. 너 이거 시 누가 써줬어? 네가 쓴 거 아니지. 박노해 씨는 상고 출신이잖아요. 설린상고라고 그것도 또 야간 출신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갔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이 시 누가 써줬지. 1991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한 분이 당시에 노태우 정권의 포갑에 항거해서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김기설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당시에 어떤 데모를 주동하던 것들은 주로 이제 그 당시 운동권 용어로 하면 메이저 캠퍼스, 그러니까 주요 이제 명문대학 출신들이 운동권 이제 그 리더가 많았죠. 그리고 뭐 분신을 하든 뭐 하든 다 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한국은요, 내가 뜻을 표현하려고 해도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이게 참 한국 사회 모순입니다. 또 한번 잠깐 다른 얘기로 가면요, 우리나라의 그 뭐 정치인들이나 뭐 장관 뭐급 임명하면 꼭 출신 지역을 밝히죠. 뭐 호남 몇 명. 그래서 현 정부는 호남 사람만 뭐 총애한다. 전혀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지금 그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제 또래거나 제 또래 이하입니다. 60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제 또래 이하인 사람들은요, 이미 도시가 많이 철로도 잘 깔리고 고속도로도 깔리고 그런 세대라 지역의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 감정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호남 사람은 그냥 본적지만 거기 돼 있는 거고 영남 사람은 본적지만 거기 돼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음모론이 아니라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왜 그들이 자꾸 뭐 현 정부의 호남 현 검찰의 호남 몇 프로 뭐 영남 몇 프로 왜 그러냐, 이건 눈속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은 이런 지역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데 왜 눈속임 하느냐, 그거보다 더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학력 카르텔을 눈속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방을 자꾸 들추는 거예요. 언론에 맨날 언론 속지 말라 그러면서 거긴 계속 속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감정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하에는. 뭐 제 이상에도 다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력 카르텔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지역 어떤 분배 같은 것들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자꾸 지역을 이제 거론시키는 거죠. 아주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시 김기설 씨로 돌아가면요. 이분이 근데 이분도 전문대학인가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경찰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참 여러분 재밌다 그래야 되나요? 서글프다 그래야 되나요? 학력이 낮으면 한국에서 자기 얘기도 못하고 자기 분노도 표출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유서를 남겼는데 아주 그 유서가 또 참 세상을 뜨면서 남긴 유서를 가지고 명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참 잔인한 표현이긴 한데요. 하여튼 이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문인 거예요. 2년제 대학 출신이 쓸만한 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기훈이라는 사람을 유서 대필했다라고 잡아넣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기훈이라는 분은 그 또 감옥살이하다 나와서 지금 간암을 앓고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서 이분이 또 기타를 잘 치시더라고요. 기타 치는 거 유튜브 보면 이 사람의 젊은 생애가 송두리째 날라갔어요. 유서를 누가 대필합니까? 근데 당시 또 국립과학수서연구소는 유서 대필이라고 하는 유서라는 것이 강기훈 필체가 맞다. 이런 또 허무맹랑한 결론을 내리잖아요. 잠시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때 또 거기에 그 강기훈을 유서 대필 사건으로 잡아넣었던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뭐 보조 검사였다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에 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또 한나라당, 저는 자꾸 왜 국민의힘이라는 게 입에 안 붙죠. 하도 당 이름을 바꿔서. 그 국민의힘의 곽상도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죠. 다시 헨리 조지의 이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헨리 조지가 그 당시 주류 경제학계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았을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깐 다른 곳으로 얘기가 샜습니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요,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경제학에선 동산, 그러니까 뭐 개인의 사유물 같은 것들과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그런 개인의 재산을 모두 사유화하는 것을 금지하지만요. 헨리 조지는 동산은 뭐 당신 뭐 그 당시 뭐 TV란 건 없었겠지만 헨리 조지가 활동할 때 TV 갖고 싶으면 갖고 자동차 갖고 싶으면 갖고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부동산은 공유하자, 공유 개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사상이 막시즘 하면 조금 더 정말 더 발전해서 공산주의가 되면 정말 우리가 동산 부동산 다 나눠가지고 개인의 삶을 하나도 개인의 소유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가 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헨리 조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그 기독교인들과 또 대구 지역의 학자들 사이에서 헨리 조지가 많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라고 경북대 교수 하시던 분이 있죠. 지금은 아마 이분도 정년 퇴직하셨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죠. 이분이 그 헨리 조지를 많이 연구하면서 이제 그 모임을 이끌던 분이었는데요. 이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실현하려다가 실패한 정책이죠.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제화해서 옮기려다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죠. 저항이 많죠. 저는 이것도 참 재밌어요. 뭐 토지를 많이 가진 분들이 뭐 반대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반대를 하거든요. 예전에 뭐 사극들 같은 거 보면요. 훌륭한 양반이 이제 이 과도기에 뭐 구한말 과도기에 이제 자기 그 노비들을 모아놓고 소작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땅을 떼어주고 그래요. 그런 장면들 보면 사극에서 혹은 뭐 박경리의 토지 같은 소설에 보면요. 다 고마워하지만요. 일부는 안 됩니다. 뭐 대감만이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공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고 너네 가져서 너네가 마음대로 갖고 이런 거죠. 어쨌든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공개념에 많이 반대하게 됐고요. 어쨌든 그때부터 사회 관심을 끌었고 또 이제 그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성경적 토지 개념을 세우자라고 하는 분들이 또 헨리 조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안식년 7년. 그것이 또 7번 되면 49년, 뭐 50년째에 모든 토지도 다 돌려주고 노비도 다 속량해주고 다 나눠주자. 참 그 출애굽 시대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희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만요. 희년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인구도 많지 않고 경쟁력도 많지 않을 때 땅은 남아돌 때 그때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한 거죠. 헨리 조지는 인류의 진보가 어떤 정신력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함석헌 선생의 CR이란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CR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 CR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정책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CR이라는 것이 그냥 나는 내 땅 불려서 그리고 어떤 뭐 작전을 해서라도 그냥 내 땅값 올려서 내 집값 올려서 부자 되는 그런 욕망의 CR로는 세상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참 성경적으로 헨리 조지 사상을 실천하려고 했던 분들도 지금 열심히 지금 그분들 계속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참 그 노력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지만 이 개인의 CR이 욕망에 가려져 있는 한 참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냐? 아니죠. 우리가 건전한 CR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그걸 이끌어야 될 교회들이 어디 건전한 씨알을 가르칩니까? 아주 그릇된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까? 결국 그 헨리 조지의 주장을 한마디로 네 가지로 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요.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이다. 제가 말씀드린 뭐 종교법칙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다. 건전하게 벌어라 이거죠. 둘째, 독점과 토지 사유는 경제적인 불이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독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눈 땅을 가지고 자기 개인 것으로 삼는
잠시 말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 원주민들,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과 처음에 이제 땅을 계약할 때 나왔던 유명한 말이 생각나네요. 이제 백인들이 처음에는 원주민 대접을 좀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인디안 마을에 들어 추장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땅을 우리가 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 인디안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은 자연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고 사고 파냐? 그냥 나눠 쓰자. 그러니까 백인들이 왜 악독해졌겠어요? 이야, 이거 바보들이구나. 쥐들이 욕망에 가득 차 있다는 걸 생각 못하고 상대방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투투주교의 유명한 말도 있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같이 눈 감고 기도하자 그랬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우리 땅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 뭐 그런 투투주교의 말도 있고요. 헨리 조지의 세 번째 주장은 이런 경제적인 부당함이 불의화가 존재하면 어떤 진보 속의 빈곤은 계속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주기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와 문명은 쇠퇴한다는 것이죠. 또 토지 자유거래와 토지가치세제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치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자는 것이죠.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 공시지가라 그러죠. 그게 이제 제대로 좀 되는 사회가 만들자는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다시 롯과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가면요. 롯의 마음의 씨알은 그냥 야 우리 바보 같은 삼촌이 나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네. 그럼 저 땅이 비옥해 보여. 저 땅을 내가 가져야지 라고 하겠죠. 그의 씨알은 욕망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부와 또 그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만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 씨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항상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결국 롯이 선택한 땅에서 소돔과 멀지 않았다 그랬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달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씨알이 욕망의 씨알이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들이 거두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먼 후손을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고 이 지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씨알이 뭘로 채워져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씨알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